나 차승혁의 세계는 유리와 강철, 그리고 분초 단위로 쪼개진 시간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곳 서울 아산병원 VIP 병동 11층. 내가 구축한 왕국에서 나는 과 가장 가까운 존재다. 내 손끝에서 생명이 갈리고 내 판단 하나에 수백억의 가치가 오간다. 나는 대한민국 최고의 흉부외과 의사이자 이 병동의 센터장이다. 나에게 의학은 과학이며 과학은 곧 데이터다. 심박수, 혈압, 산소포화도. 나는 숫자로 표현되지 않는 그 어떤 것도 믿지 않는다. 감정, 직감, 운명 같은 것들은 수술실에 들어서는 순간 벗어 던져야 할 오염된 가운 같은 것에 불과하다. 그날 아침도 여느 때와 같았다. 한강의 물 한 개가 차에 걷히지 않은 이른 새벽. 병동은 마치 잘 조율된 오케스트라처럼 정적 속에서 분주하게 움직였다. 간호사들의 발걸음 소리마저 정해진 데시벨을 넘지 않았고 복도를 은은하게 채운 소독약 냄새는 나에게 안정감을 주었다. 모든 것이 내 통제 아래 있었다. 센터장님, 중동에서 오십니다. 예정보다 30분 빠릅니다. 김비서의 보고에 나는 넥타이를 고쳐매며 모니터에서 눈을 뗐다. 알자히르 왕가. 석유보다 더 귀하다는 외동딸 파티마 공주. 세계 최고의 병원들을 모두 거절하고 굳이 이곳 대한민국 서울까지 온 이유는 단 하나. 바로 나 차승혁 때문이었다. 지난번 성공시킨 최연소 심장 이식 수술이 CNN을 통해 보도된 덕이었다. 내 명성은 이제 국경을 넘어서고 있었고 그 사실은 내 오만함에 기분 좋은 자양분이 되었다. 병원 입구부터 11층 병동까지 검은 정장을 입은 경호원들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도열했다. 평소라면 거슬렸을 그들의 존재가 오늘만큼은 내 왕국의 위엄을 더해주는 듯했다. 스트레처에 실려 들어오는 공주의 얼굴은 인형처럼 아름다웠지만 핏기 없이 창백했다. 20살 남짓한 저 여린 생명을 구하는 것. 그것은 단순한 의술이 아니라 국가적 위신이 걸린 프로젝트이자 내 커리어의 활용점정이 될 터였다. 센터장님, 환자 바이탈 불안정합니다. 즉시 검사 진행하겠습니다. 후배 의사들의 긴장된 목소리를 들으며 나는 차분하게 지시를 내렸다. 혈액 검사부터 MRI, PET-CT까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검사 장비가 그녀를 위해 동원될 것이다. 나는 원인을 찾아낼 것이고 해결할 것이다. 늘 그래왔듯이 그때였다. 내 완벽한 시야에 아주 사소한 그러나 어딘가 부조화스러운 장면이 들어온 것은 병실 입구에서 다른 스태프들과 함께 고개를 숙이고 있던 미화원이었다. 박혜진 씨. 이름까지는 몰랐지만 매일 새벽 가장 먼저 출근해 묵묵히 복도를 닦는 그녀의 존재는 알고 있었다. 문제는 그녀가 아니었다. 그녀의 작업복 뒤에 숨어 조그만 얼굴을 내밀고 있는 작은 아이. 7살이나 되었을까. 또래 아이들과는 다른 이상할 정도로 깊고 고요한 눈으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저 아이는 누굽니까? 내 낮은 목소리에 수간호사가 당황하며 달려왔다. 죄송합니다, 센터장님. 박혜진 씨 딸인데 오늘 갑자기 맡길 곳이 없어서. 병원은 놀이터가 아닙니다. 특히 오늘은 당장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보내세요. 내 말은 지시이자 법이었다. 수간호사는 사색이 되어 달려가 박혜진 씨에게 무언가 속삭였고
그녀는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얼굴로 아이의 손을 잡고 복도 구석으로 사라졌다. 아이는 떠나는 순간까지도 나를, 아니, 공주가 실려 들어간 병실 문을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 그저 스쳐 지나가는 사소한 해프닝. 나는 곧바로 그들의 존재를 잊고 다시 내 일에 집중했다. 공주의 상태, 모니터의 숫자들, 그리고 앞으로 진행될 수십 가지의 검사 프로토콜. 그것만이 나의 세계였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아이의 눈빛이 머릿속에서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마치 고요한 수면에 던져진 작은 돌멩이처럼 내 완벽하게 통제된 의식에 아주 미세한 파문을 일으키고 있었다. 물론 나는 그 파문마저도 곧바로 지워버렸다. 내 세계에 그런 비이성적인 잔상이 머무를 자리는 없었으니까. 적어도 그때까지는 그렇게 믿고 있었다. 그날 오후 내 견고한 왕국에 첫 번째 균열을 일으킬 그 작은 그림자의 존재를 까맣게 모른 채 시간은 내 편이 아니었다. 공주가 입원한 지 꼬박 이틀이 지났다. 이틀, 즉 48시간. 내게는 한 생명을 시면에서 건져내고도 남을 시간이었지만 지금 그 시간은 모래알처럼 속절없이 빠져나가며 나를 조롱하고 있었다. 병동 전체가 거대한 두뇌처럼 움직였다. 수십 명의 전문의들이 각자의 지식을 쏟아냈고 최첨단 검사 장비들은 24시간 내내 공주의 몸을 샅샅이 훑었다. 그러나 우리가 손에 쥔 것은 명확한 진단명이 아니라 서로 모순되고 충돌하는 데이터의 파편들 뿐이었다. 혈소판 수치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혈성 빈혈의 증거는 보이지 않습니다. 골수 기능도 정상입니다. DIC 파종성 혈관 내 응고증을 의심했지만 관련 수치들은 모두 음성입니다. 자가 면역 질환인가 싶어 스테로이드를 고용량 투여했지만 환자 반응이 전혀 없습니다. 컨퍼런스 룸의 공기는 납처럼 무거웠다. 대한민국 각 분야에서 최고라 자부하는 의사들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초조함이 역력했다. 그들의 시선은 자연스레 내게로 향했다. 총책임자, 해결사, 마지막 보루. 늘 그래왔듯 나는 이 교착 상태를 돌파할 해답을 내놓아야 했다. 가능성을 좁히지 말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합시다. 아주 희귀한 유전적 혈액 질환일 가능성, 혹은 알려지지 않은 바이러스 감염까지 모든 시나리오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세요. 24시간 내로 원인을 찾지 못하면 여기 있는 우리 모두 이 가운을 입을 자격이 없는 겁니다. 내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속에서는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오르고 있었다. 분노 혹은 그보다 더 원초적인 감정. 내 지식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멸감이었다. 내 통제하에 있던 왕국이 정체 모를 적의 침공에 속수무책으로 유린당하는 기분이었다. 사건은 수요일 새벽에 터졌다. 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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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 병동 전체를 찢을 듯이 울리는 날카로운 경고음. 철개의 1호. 파티마 공주의 병실에서 터져나온 코드 블루였다. 나는 본능적으로 자리에서 튀어나갔다. 복도를 가로지르는 내 뒤로 당직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우르르 몰려들었다. 환자, VPB, 심실세동 발생. 혈압 잡히지 않습니다. 제세동기 준비해. 에피네프린 1mg, IV로 즉시 투여. 병실 안은 전쟁터였다. 쿵. 제세동기의 충격에 공주의 가녀린 몸이
침대 위로 튀어 올랐다. 그러나 모니터의 그래프는 여전히 제멋대로 요동치는 혼돈의 선을 그리고 있었다. 200줄로 다시 차지. 모두 비켜. 쿵. 두 번째 충격. 나는 땀으로 축축한 손으로 공주의 목동맥을 짚었다. 맥박이 느껴지지 않았다. 죽음의 그림자가 차갑고 끈적한 손길로 병실의 공기를 휘젓고 있었다. 유리창 너머로 하얀 전통 의상을 입은 술탄이 두 손을 모아 기도하는 모습이 보였다. 그의 얼굴은 더 이상 절대 권력자의 위험이 아니었다. 그저 죽어가는 딸을 지켜봐야 하는 세상에서 가장 무력한 아버지의 얼굴이었다. 교수님, 안 돌아옵니다. 한 레지던트의 절망적인 외침. 그 순간 내 머릿속의 모든 회로가 끊어지는 것 같았다. 안 된다. 여기서 끝낼 수는 없다. 내 병원에서 내 손으로 맡은 화 환자가 이렇게 허무하게 죽게 둘 수는 없었다. 심장 마사지 계속해. 흉부 압박 멈추지 마. 나는 직접 공주의 가슴 위로 올라탔다. 규칙적이고 강력하게 내 모든 체중을 실어 그녀의 심장을 압박했다. 하나, 둘, 셋, 넷. 숫자를 세는 내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다. 땀방울이 턱끝에 맺혀 아래로 뚝뚝 떨어졌다. 내 완벽한 세계, 나의 왕국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수십억을 호가하는 최첨단 의료 장비들은 그저 무의미한 경고음만 시끄럽게 울려댈 뿐 꺼져가는 생명의 불씨 앞에서는 고철 덩어리에 불과했다. 얼마나 지났을까? 기적처럼 모니터에 희미한 정상 리듬이 돌아왔다. 돌아왔습니다. 시누스 리듬. 안도의 한숨이 병실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나는 비틀거리며 침대에서 내려왔다.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간신히 죽음의 문턱에서 환자를 끌어냈지만 이건 승리가 아니었다. 원인 모를 불길을 잠시 잡았을 뿐 불씨는 여전히 그녀의 몸속 깊은 곳에서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우리는 언제 다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그저 끌어안고 있을 뿐이었다. 나는 텅 빈 내 사무실로 돌아와 의자에 몸을 파묻었다. 모니터에는 공주의 상태를 나타내는 수십 개의 그래프와 숫자들이 쉴 새 없이 흘러가고 있었다. 한때 나에게 세상의 진리를 보여주던 그 명쾌한 데이터들이 지금은 해독 불가능한 암호처럼 보였다. 나는 내 지식과 경험, 내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을 쏟아부었지만 거대한 벽에 부딪힌 기분이었다. 그 벽의 이름은 한계였다. 의사로서, 아니 한 인간으로서 결코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단어. 나는 처음으로 내 왕국에서 길을 잃었다. 수백 개의 모니터가 띄우는 데이터들은 더 이상 명쾌한 해답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 무능함을, 현대의학의 오만함을 만천해에 알리는 거대한 비문, 베이웬처럼 느껴졌다. 유리창에 비친 내 얼굴은 낯설었다. 자신감과 냉철함으로 가득했던 의사 차승혁은 온데간데 없고 절망의 심연을 들여다본 한 남자의 지친 얼굴만이 남아 있었다. 통제할 수 없는 미지의 공포가 소독약 냄새와 뒤섞여 서서히 내 목을 조여오고 있었다. 새벽의 사투가 끝난 후 병동에는 이 폭풍 전야 같은 긴장감이 감돌았다. 나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아침 회진을 준비했다. 간신히 살려낸 공주의 생명은 여전히 바람 앞의 촛불처럼 위태로웠다. 내 머릿속은 온통 어떻게든 시간을 벌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하버드와
존스 홉킨스의 석학들과 긴급 화상 컨퍼런스를 잡았고 식약처에 긴급 허가를 요청해 아직 임상 단계에 있는 희귀, 혈액 질환 치료제까지 공수했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아니,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었다. 센터장님, 환자 의식이 잠시 돌아왔습니다. 보고를 받고 병실로 들어섰을 때 공주는 희미하게 눈을 뜬 채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텅 비어 있었다. 마치 영혼이 이미 몸을 떠나기 시작한 사람처럼. 나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녀의 상태를 살폈다. 공주님 접니다. 차승혁입니다. 조금 불편하시겠지만 곧 괜찮아질 겁니다. 그녀는 대답 대신 아주 느리게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시선이 향한 곳은 병실의 유리창 너머였다. 나도 무심코 그쪽을 바라봤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숨을 멈췄다. 복도 끝 작은 의자에 그 아이가 앉아 있었다. 미화원 박혜진 씨의 딸 김민서. 아이는 작은 그림책을 무릎에 펼쳐놓고 있었지만 시선은 책이 아닌 이쪽 병실을 향해 있었다. 마치 투명해야 할 유리벽을 뚫고 공주의 내면까지 들여다보는 것 같았다. 그 눈빛에는 어린아이다운 호기심이나 동정이 아니었다. 뭐라 형용할 수 없는 깊고 고요한, 마치 수천 년 묵은 호수 같은 시면이 담겨 있었다. 어제 새벽 응급 상황 속에서 스쳐 지나갔던 바로 그 눈빛이었다. 이상한 기분에 휩싸였다. 이 아이는 단순히 엄마를 기다리는 7살짜리가 아닌 것 같았다. 저 눈빛은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착각마저 불러일으켰다. 나는 고개를 저으며 쓸데없는 생각을 떨쳐내려 했다. 극도의 스트레스가 뇌에 이상한 환영을 만들어내는 것이리라. 나는 다시 공주에게 집중하려 했다. 하지만 공주 역시 텅 비었던 눈으로 아이에게 시선을 고정한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마치 둘 사이에만 흐르는 어떤 교감이 있는 것처럼 기묘한 정적이 흘렀다. 그날 오후 나는 복도를 지나다 우연히 그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다. 박혜진 씨가 막내 간호사에게 거의 애원하다시피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민서 최대한 조용히 시키겠습니다. 한 번만. 혜진 씨, 이러시면 곤란해요. 안 그래도 VIP 환자분들 때문에 다들 예민한데 아이가 복도에 계속 있는 건 좀. 다른 환자 보호자분들한테서도 컴플레인이 들어왔어요. 박혜진 씨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다. 그녀의 옆에서 딸 민서는 엄마의 옷자락을 꼭 쥔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 곤란한 상황에 처한 엄마를 보는 아이의 작은 어깨가 파르르 떨리는 것 같았다. 나는 못 본 척 지나치려 했다. 내 왕국에서 벌어지는 사소한 다툼까지 내가 관여할 필요는 없었다. 하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내 안에 무언가가 그저 지나치지 말라고 속삭이는 듯했다. 결국 나는 그들에게 다가갔다. 내 등장에 간호사와 박혜진 씨 모두 화들짝 놀라며 굳어버렸다. 무슨 일입니까? 아, 센터장님, 그게 저... 간호사가 우물쭈물하는 사이 박혜진 씨가 거의 울먹이며 나에게 말했다. 죄송합니다, 센터장님.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민서 데리고 바로 나가보겠습니다. 그녀는 아이의 손을 잡아 끌었다. 그때였다. 고개를 숙이고 있던 아이, 민서가 불쑥
고개를 들고 나를 올려다보았다. 그리고 아이는 아주 작은, 그러나 내 귀에는 천둥처럼 크게 들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아저씨, 저기 안에 있는 언니, 민서야. 박혜진 씨가 기겁하며 아이의 입을 막으려 했지만 아이는 말을 멈추지 않았다. 피가 아픈 게 아니에요. 마음이 꽉 막혀서 그래요. 순간 내 머릿속이 텅 비는 것 같았다. 뭐라고? 마음이 막혀. 나는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올 뻔했다. 온갖 첨단 장비와 세계적인 석학들조차 밝혀내지 못한 병의 원인을 고작 7살짜리 아이가 마음 때문이라고 진단한 것이다. 철없는 아이의 순진한 동정심에서 나온 말이겠거니 그렇게 치부해야 마땅했다. 쓸데없는 소리. 나는 차갑게 내뱉고는 그대로 돌아섰다. 내 등 뒤로 박혜진 씨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는 목소리가 메아리처럼 들려왔다. 하지만 내 걸음은 평소처럼 당당하지 못했다. 이상하게도 아이의 그 한마디가 마치 저주처럼 귓가에 계속 맴돌았다. 마음이 꽉 막혀서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비과학적이고 비논리적인 헛소리에 불과했다. 나는 애써 그 말을 부정했다. 하지만 내 안의 이성은 자꾸만 반문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너는 왜 아직 답을 찾지 못했는가? 데이터와 수치로 모든 것을 증명할 수 있다던 너의 확신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아이의 그 이해할 수 없는 속삭임이 내 견고한 이성의 성벽에 또 하나의 깊은 균열을 내고 있었다. 나는 여전히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내 왕국의 성벽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절망의 농도는 짙어졌다. 하버드, 존스 홉킨스와의 화상 컨퍼런스는 소득 없이 끝났다. 화면 너머로 보이는 세계적인 석학들의 표정에도 뾰족한 수가 없다는 당혹감이 서려 있었다. 그들은 몇 가지 희귀병의 가능성을 제시했지만 우리가 이미 시도했거나 공주의 증상과는 맞지 않는 것들이었다. 결국 그들이 내놓은 결론은 원인 불명, unknown etiology이라는 의사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단어였다. 컨퍼런스가 끝나고 나는 허탈감에 휩싸여 스크린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회의 내내 침묵을 지키던 한 사람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나의 스승이자 지금은 명예원장으로 한 발 물러나 있는 윤진평 교수였다. 그는 대한민국 심장수술의 역사를 쓴 산증인이었고 내가 유일하게 존경하는 인물이었다. 차 교수. 네 교수님. 저는 혹시 송감, 송얀, 김진우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 있나? 송감, 김진우. 그 이름이 윤 교수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나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시가 심장이 바닥으로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다. 잊었다고 생각했다. 아니, 내 기억에 가장 깊고 어두운 곳에 봉인해두었던 이름이었다. 그 이름은 내게 단순한 이름이 아니었다. 그것은 아버지의 죽음과 내 유년의 상처, 그리고 한의학에 대한 지독한 혐오와 동의어였다. 나의 아버지는 당대 최고의 간담체, 외과 의사였다. 그러나 정작 자신의 간암 말기는 발견하지 못했다. 모든 현대 의학적 치료가 실패로 돌아갔을 때 절망에 빠진 어머니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용하다는 한의사를 찾아갔다. 그가 바로 조선 왕실 어이의 비방을 잇는다는 신의 쉔이라 불리던 송암 김진우였다. 나는 아직도 그날을 기억한다. 어린 내 눈에 비친 그는 의사가 아니었다. 검고 낯선 약자의 냄새를 풍기며 알 수 없는 말들로 사람들을 현혹하는 주술사에 가까웠다. 그는 아버지의 배를 만져보고 혀를 들여다보고 맥을 짚어보더니 기가 허하고 혈이 막혔다는 식의 뜬구름 잡는 소리를 했다. 나는 어린 마음에 분노했다. 저건 의학이 아니다. 사기다. 아버지는 저런 미신에 기댈 만큼 약한 분이 아니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의 치료를 받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났다. 그 후로 내게 한의학은 죽음과 사이비의 다른 이름이 되었다. 나는 아버지를 죽인 것이 암이 아니라 마지막 희망을 앗아간 저 비과학적인 미신 때문이라고 굳게 믿었다. 그래서 나는 더욱 필사적으로 서양 의학에 매달렸다. 눈에 보이고 숫자로 증명되는 것만이 진리라고 스스로에게 세뇌했다. 김진우라는 이름은 내 세계에서 반드시 지워버려야 할 망령이었다. 어떻게 그 사람을 아십니까? 내 목소리는 나도 모르게 떨리고 있었다. 윤 교수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다. 알다 뿐인가. 한때는 학교에서 가장 치열하게 싸웠던 라이벌이었지. 나는 그의 이론을 미신이라 비난했고, 그는 내 의술을 사람이 아닌 병만 보는 장님이라고 했으니까.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윤 교수마저도 그를 알고 있었다니. 하지만 그에게는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었네. 현대 의학이 설명하지 못하는 영역을 꿰뚫어 보는 눈이 있었지. 특히 원인 모를 병을 진단하는 데에는 천재라는 말로도 부족했어. 윤 교수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며 회상에 잠겼다. 지금 공주님의 상태를 보니 이상하게 그 친구가 떠오르는군. 마치 몸의 조화가 완전히 깨져버린 듯한 서양 의학의 프레임으로는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 이런 상황 말이야. 만약 그가 살아있다면 단번에 원인을 찾아냈을지도 모르지. 나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었다. 교수님, 그만하시죠. 지금 이 상황에 죽은 한의사 이야기나 할 때입니까? 그건 의학이 아닙니다. 미신이고 환자를 기만하는 행위일 뿐입니다. 내 격앙된 반응에 컨퍼런스 룸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윤 교수는 나를 안타깝다는 눈으로 바라볼 뿐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 분노로 온몸이 떨렸다. 하필이면 이 순간에, 하필이면 내 스승의 입을 통해 그 이름을 다시 듣게 되다니. 이건 운명의 잔인한 장난이었다. 내 왕국이 뿌리부터 흔들리는 이 위기의 순간에 내가 가장 경멸하고 부정해왔던 과거의 망령이 마치 비웃기라도 하듯 유령처럼 나타난 것이다. 나는 차가운 물로 세수를 하며 애써 평정을 되찾으려 했다. 김진우는 죽었다. 그가 남긴 것은 뜬구름 잡는 소리와 효과 없는 탕약뿐이었다. 그는 과거의 인물이고 나는 현재의 의학을 이끄는 사람이다. 그의 방식은 틀렸고 내 방식이 옳다. 그렇게 스스로를 다그쳤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의 싹이 자라나고 있었다. 그렇다면 왜 내 방식은 지금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가? 왜 나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있는가? 어쩌면 내가
미신이라고. 낙인 찍었던 그 세계에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진실이 숨어 있는 것은 아닐까. 나는 고개를 흔들었다. 아니, 그럴 리 없다. 절대로. 나는 김진우의 망령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과학의 힘으로, 나의 의술로 이 상황을 반드시 극복해낼 것이다. 그렇게 다짐했지만 내 발밑의 땅은 이미 꺼지기 시작하고 있었다. 과거의 망령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끈질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 목요일 오후 3시. 내게 주어진 시간의 모래시계가 거의 다 떨어져 가고 있었다. 공주의 상태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다. 혈압은 이제 약물로도 거의 잡히지 않았고, 호흡은 인공호흡기에 의지한 채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가빴다. 모니터에 뜨는 모든 수치들이 일제히 붉은색 경고등을 켜며 죽음이 임박했음을 알리고 있었다.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나는 의사로서 사실상의 패배를 인정해야만 했다. VIP 병동 복도는 얼어붙은 강처럼 싸늘한 침묵에 잠겨 있었다. 술탄과 왕가의 사람들은 이제 기도조차 잊은 채 텅 빈 눈으로 병실 문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의 절망이 공기 중에 전염병처럼 퍼져 병동 전체를 무겁게 짓눌렀다. 나 역시 그 절망의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내 평생의 신념과 자부심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그때였다. 심장을 먹게 하는 날카로운 알람이 또다시 터져 나왔다. 어제 새벽의 악몽이 재현되고 있었다. 에시스토올레, 심정지. 환자 심박정지. 간호사의 비명과 함께 의료진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다. 심장이 미세하게 떨리던 심실세동과 달리 모니터에는 한 줄의 평행선만이 그려지고 있었다. 완전한 정지. 의학적으로는 사망을 의미하는 선이었다. 에피네프린 투여. 계속 압박해. 나는 본능적으로 소리쳤지만 내 목소리조차 공허하게 흩어졌다. 모두가 알고 있었다. 이제는 끝났다는 것을. 제세동기마저 무용지물인 상황. 희망의 불씨는 완전히 꺼져버렸다. 복도에서 통곡 소리가 터져 나왔다. 술탄이 무너지듯 바닥에 주저앉아 아랍어로 절규하기 시작했다. 알라시여, 제발, 제 딸을, 제발. 권위와 위엄으로 가득했던 한 나라의 군주는 없었다. 오직 사랑하는 딸을 잃은 아버지의 처절한 울부짖음만이 복도를 가득 메웠다. 그 울음소리는 내 심장을 후벼 파는 칼날 같았다. 나는 환자를 살리지 못한 무능한 의사였다. 모두가 그 비극적인 순간을 받아들이려던 찰나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잠깐만요. 작지만 절박함이 담긴 목소리가 그 모든 절망과 통곡을 갈랐다. 고개를 돌렸을 때 나는 내 눈을 의심했다. 그 아이였다. 미화원 박혜진 씨의 딸, 김민서. 아이는 언제부터 거기에 있었는지 굳게 닫힌 병실 문 앞으로 달려와 작은 몸으로 우리 앞을 막아서고 있었다. 민서야,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이리 와, 어서. 박혜진 씨가 사색이 되어 달려와 아이를 끌어당겼다. 하지만 아이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마치 바닥에 뿌리라도 내린 듯 단호하게 서서 우리를, 그리고 울부짖는 술탄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다. 제가 언니를 낫게 해줄 수 있어요. 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믿을 수 없을 만큼 또렷하게 말했다. 그 순간 복도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모두의 시선이 7살짜리 아이에게로 향했다. 그 작은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알 수 없는 기세에 모두가 압도당한 것 같았다. 나는 정신을 차렸다. 지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상황인가? 환자는 심장이 멎었고 곧 사망 선고를 내려야 할 판에 미화원의 딸이 나타나 환자를 살릴 수 있다고 외치고 있었다. 이건 비극을 넘어선 한편의 블랙 코미디였다. 박혜진 씨, 당장 아이 데리고 여기서 나가세요. 지금 상황 안 보입니까? 내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내 인내심은 이미 바닥나 있었다. 하지만 나를 막아선 것은 뜻밖의 인물이었다.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술탄이었다.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키더니 붉게 충혈된 눈으로 아이에게 다가갔다. 그리고는 자신의 모든 위험을 내려놓고 아이 앞에 무릎을 꿇었다. 네가 내 딸을 살릴 수 있다고? 술탄의 목소리는 희망과 절망 사이에서 위태롭게 떨리고 있었다. 네, 언니는 아직 갈 시간이 아니에요. 민서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나는 기가 막혔다. 갈 시간? 의학적 근거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저 무당 같은 소리에 한 나라의 왕이 놀아나고 있었다. 왕자님, 정신 차리십시오. 저 아이는 그냥 어린애입니다. 지금은 닥터차. 술탄이 나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애원이 아니었다. 그것은 명령이었다. 나는 내 딸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잡겠소. 지푸라기라도 잡을 것이요. 아이가 병실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시오. 나는 할 말을 잃었다. 병원의 명예, 내 의사로서의 자존심, 내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과학적 신념이 모두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막으라고 소리치고 있었다. 저 문을 여는 순간 이 병원은 현대의학의 전당이 아니라 원시적인 샤머니즘의 재단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나는 절대로 허락할 수 없었다. 안 됩니다. 여긴 병원입니다. 의학적 자격이 없는 그 누구도 환자에게 접근할 수 없습니다. 특히 사망 직전의 환자에겐 이건 제 원칙입니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술탄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내게 다가와 내 어깨를 잡았다. 그의 소나귀 힘은 엄청났다. 그대의 원칙이 내 딸을 죽이고 있어. 그대의 과학이 내 딸을 살리지 못했어. 그러니 이제 닥치고 비키시오. 술탄의 절규에 나는 뒤로 한 걸음 물러섰다. 그의 눈에는 이성을 잃은 자의 광기가 서려 있었다. 절망은 사람을 어디까지 몰고 갈 수 있는가? 나는 무력감에 휩싸였다. 내가 여기서 더 버틴다 한들 이미 의사로서의 나는 실패했다. 내가 지키려 했던 원칙은 이미 죽어가는 환자 앞에서 아무런 의미도 없는 공허한 고집일 뿐이었다. 결국 나는 길을 비켜주었다. 그것은 항복 선언이었다. 내 이성과 과학이 이해할 수 없는 운명과 비이성적인 절박함 앞에서 무릎을 꿇는 순간이었다. 박혜진 씨는 울면서 아이를 말렸지만 민서는 단호하게 엄마의 손을 놓고 병실 문을 향해 걸어갔다. 운명의 교차로. 나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내 평생의 신념을 뒤흔들 거대한 사건의 목격자가 되어버렸다. 병실 문이 열리고 7살 소녀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공간으로 들어섰다. 나는
문가에 기대선 채 내 인생에서 가장 비현실적이고 모욕적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내 등 뒤로는 숨죽인 의료진들과 왕가의 사람들이 초조하게 서 있었다. 공기는 쇳가루처럼 무겁고 차가웠다. 평생을 바쳐 이룩한 나의 왕국이 이제 막 유치원을 다닐 법한 아이의 손에 운명이 맡겨진 셈이었다. 경멸과 조소,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미친 짓이 어떤 결말을 맞을지에 대한 기묘한 호기심이 뒤섞여 내 속을 휘저었다. 민서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침대 옆으로 다가갔다. 아이는 덩치 큰 어른들처럼 허둥대거나 당황하지 않았다. 그 작은 몸에서는 나이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침착함과 위엄마저 느껴졌다. 아이는 엉망으로 얽힌 긴 각종 튜브와 전선들 사이로 창백하게 식어가는 공주를 한참 동안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그 눈빛, 또다시 나는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빛과 마주했다. 마치 엑스레이나 CT가 투과하지 못하는 영혼의 가장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는 듯한 시선이었다. 모니터는 여전히 단조로운 직선을 그리고 있었다. 심장이 멎은 지 이미 3분이 지나고 있었다. 뇌 손상이 시작될 골든타임의 마지노선이었다. 나는 당장이라도 뛰어들어가 아이를 끌어내고 사망 선고를 내려야 한다고 속으로 외쳤다. 내 이성이, 내 모든 의학적 지식이 그렇게 명령하고 있었다. 언니? 아이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이상하게 병실 전체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아이는 공주의 손을 잡으려다 잠시 멈칫하더니 대신 작은 손을 뻗어 공주의 가슴 정중앙, 의학적으로는 흉골이라 부르는 부위에 가만히 얹었다. 그리고는 눈을 감았다. 마치 기도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무언가에 온 신경을 집중하는 것 같기도 했다. 대체 뭘 하려는 건지 도무지 짐작할 수 없었다. 침술? 기치료?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어들은 하나같이 내가 사입이라고 경멸하던 것들 뿐이었다.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다. 10초, 20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역시나 이건 미친 짓이었어. 어린아이의 치기, 어린 장난에 모두가 놀아난 거야. 내가 이 나오주, 소동을 끝내기 위해 입을 열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언니, 너무 외로웠죠? 민서가 눈을 감은 채 공주에게 속삭이듯 물었다. 그 질문은 너무나 뜬금없고 이 상황과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외로움이라니 죽어가는 사람에게 할 말인가. 나는 실소했다. 그런데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이미 동공반사마저 사라졌던 공주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파르르 떨리더니 눈꼬리를 타고 눈물 한 방울이 주르륵 하고 흘러내렸다. 나는 내 눈을 의심했다. 헛것을 본 것인가? 식물성 반사작용인가? 내 머릿속이 혼란으로 뒤엉키는 바로 그 찰나. 삑, 삑, 삑. 모니터에서 희미한 그러나 분명한 신호음이 들려왔다. 죽음의 평행선 위에 기적처럼 아주 작은 파동이 그려지기 시작했다. 복도에서 누군가의 짧은 비명이 터져 나왔다. 나 역시 숨을 삼켰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었다. 심정지 상태에서
아무런 의학적 처치 없이 단지 아이의 질문 하나에 심장이 다시 뛸 수는 없었다. 내 지난 20년간의 의사 생활과 내가 배운 모든 의학 지식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현상이었다. 민서는 동요하지 않았다. 아이는 여전히 눈을 감은 채 이번에는 공주의 앙상한 손목을 부드럽게 감쌌다. 그리고는 아까처럼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 괜찮아요. 혼자 아니에요.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모니터의 파동은 더욱 힘차고 규칙적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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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 정상적인 시누스 리듬. 심장이 다시 완벽하게 뛰기 시작했다. 세상에? 말도 안 돼. 의료진들의 경악에 찬 중얼거림이 사방에서 들려왔다. 술탄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 오열했고 박혜진 씨는 두 손으로 입을 막은 채 믿을 수 없다는 듯 자신의 딸을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얼어붙은 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내 눈앞에서 내 모든 의학적 상식과 과학적 신념이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나는 환자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기 위해 정기 충격을 가하고 흉골이 부러져라 가슴을 압박하고 온갖 약물을 혈관에 쏟아부었다. 하지만 저 아이는 고작 7살짜리 저 아이는 단지 손을 얹고 몇 마디 말을 건넸을 뿐이다. 그것은 치료가 아니었다. 내가 아는 그 어떤 의학 용어로도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었다. 그것은 차라리 기적에 가까웠다. 민서는 천천히 손을 떼고 눈을 떴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땀으로 흠뻑 젖은 작은 얼굴로 우리를 돌아보았다. 나는 아이와 눈이 마주쳤다. 그 깊고 고요한 눈동자 속에서 나는 보았다. 내가 평생을 바쳐도 가질 수 없는 것. 데이터와 수치를 넘어 한 인간의 영혼을 들여다보고 어루만지는 능력. 나는 무너져 내렸다. 내가 쌓아 올린 견고한 왕국은 폐허가 되었다. 나는 더 이상 신과 가장 가까운 존재가 아니었다. 나는 그저 내 지식의 감옥에 갇혀 진실을 보지 못했던 오만한 장님에 불과했다. 그리고 내 눈을 뜨게 해준 것은 내가 세상에서 가장 하찮게 여겼던 복도 구석의 작은 아이였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내 인생은 이제 결코 전과 같을 수 없으리라는 것을. 기적이 일어난 후 VIP 병동은 혼돈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공주는 거짓말처럼 안정을 되찾았다. 혈압, 심박수, 산소 포화도. 내가 그토록 맹신했던 모든 수치들이 정상 범위를 향해 꾸준히 상승하고 있었다. 마치 누군가 되감기 버튼이라도 누른 듯 죽음으로 향하던 모든 과정이 역행하고 있었다. 의료진들은 흥분과 경악이 뒤섞인 표정으로 분주하게 움직였지만 그 누구도 이 현상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했다. 과학의 언어는 이 기적 앞에서 무력했다. 나는 멍하니 병실 안을 바라보았다. 모든 시선은 이제 한 곳에 모여 있었다. 엄마 박혜진 씨의 품에 안겨 곤히 잠든 아이, 김민서. 아이는 마치 큰일을 치른 어른처럼 지쳐 보였다. 그 작은 몸으로 대체 무슨 일을 한 것일까? 왕가의 사람들은 아이를 거의 신성시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고 술탄은 잠든 아이의 곁을 떠나지 못했다. 차 교수. 내 등 뒤에서 윤진평 교수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의 얼굴에는 내가 평생 본 적 없는 복잡한 표정이 어려 있었다. 경이로움, 슬픔, 그리고 아련한 그리움 같은 것들이 뒤섞여 있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내 목소리는 힘없이 갈라져 나왔다. 내가 평생을 바친 의학이 무너진 폐허 위에서 나는 길 잃은 아이처럼 스승에게 물을 수밖에 없었다. 윤 교수는 대답 대신 잠든 민서에게로 천천히 다가갔다. 그는 허리를 숙여 아이의 얼굴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다. 그의 눈빛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혹시 아이 아버님 함자가 어떻게 되시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윤 교수의 질문은 내 옆에 서서 어쩔 줄 몰라 하던 박혜진 씨를 향해 있었다. 그녀는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하며 우물쭈물했다. 네, 제 남편은 몇 년 전에 사고로 함자를 여쭙는 겁니다. 혹시 성함이? 윤 교수의 목소리에는 간절함마저 묻어 있었다. 박혜진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김진우입니다. 김진우. 그 세 글자가 박혜진 씨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나는 온몸의 감각이 마비되는 것 같았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멀어지고 오직 그 이름만이 내 머릿속을 거대한 망치처럼 내리쳤다. 손감 김진우, 내 아버지의 임종을 지켰던, 내가 평생을 저주하고 부정해왔던 과거의 망령. 그가 저 아이의 아버지라고? 윤 교수는 눈을 감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얼굴에는 역시 그랬군 하는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그 사람을, 그 사람을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는군. 아니, 그의 피를, 그의 눈을. 그는 거의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나는 비틀거리며 벽에 등을 기댔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퍼즐 조각들이 제멋대로 날아다니다가 이내 끔찍하고 잔인한 그림으로 맞춰지기 시작했다. 윤 교수가 왜 그 이름을 꺼냈는지, 아이의 눈빛이 왜 그토록 기묘했는지, 아이가 어떻게 죽어가는 사람의 마음을 읽어냈는지 모든 것이 한 줄로 깨어졌다. 저 아이는 내가 사입이라 경멸했던 그 한의사의 딸이었다. 내가 평생을 부정해온 그 세계의 유산이 바로 내 눈앞에 있었다. 그리고 그 유산은 내가 결코 해내지 못한 일을 해냈다. 내 과학과 이성을 조롱하며 죽음의 강을 맨손으로 거슬러 올라 생명을 건져냈다. 이건 운명의 장난인가? 아니면 신의 계시인가? 내가 평생을 도망쳐왔던 과거가 가장 극적인 순간에 내 뒤통수를 후려친 것이다. 나는 아버지를 죽였다고 믿었던 그 남자의 딸에게 내 의사로서의 자존심과 신념을 모두 빚진 셈이 되었다. 이보다 더한 아이러니가, 이보다 더한 굴욕이 또 있을까? 차 교수, 건나가 괜찮은가? 윤 교수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입술이 떨어지지 않았다. 나는 그저 멍하니 잠든 아이를 바라볼 뿐이었다. 곤히 잠든 아이의 얼굴 위로 십수년 전 기억 속에 그 남자의 얼굴이 희미하게 겹쳐 보였다. 날카롭지만 모든 것을 꿰뚫고 보는 듯한 눈빛, 세상의 이치와 조화를 말하던 차분한 목소리. 나는 깨달았다. 내가 싸워왔던 것은 한의학이나 미신이 아니었다. 어쩌면 나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거대한 진실과 그리고 그 진실을
외면하고 싶었던 내 자신의 오만함과 싸워왔는지도 모른다. 진실은 폭로되었다. 하지만 그 진실은 나를 구원하기는커녕 더 깊은 혼돈의 심연으로 밀어넣었다. 전설 속 한의사의 딸. 나는 이제 그 사실을, 그리고 내 눈앞에서 벌어진 기적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알 수 없었다. 나는 내 세계의 폐허 위에서 망연자실한 채 서 있을 뿐이었다. 며칠이 흘렀다. 병동은 안정을 되찾았지만 나와 병원 전체를 감싸던 공기는 이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공주는 놀라운 속도로 회복했다. 이제는 침대에서 일어나 짧게나마 복도를 걸을 수 있을 정도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건강한 혈색이 돌아왔고 텅 비어있던 눈에는 생기가 넘실거렸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7살 소녀 김민서가 있었다. 아이는 이제 병동에 숨겨진 영웅이자 살아있는 신화 같은 존재가 되었다. 나는 의사로서의 본분을 다했다. 공주의 회복 과정을 데이터로 기록하고 후속 치료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내 마음은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았다. 모니터의 숫자들과 그래프들은 여전히 명쾌했지만 이제 나는 그것들이 이야기의 전모가 아님을 알고 있었다. 그 차가운 데이터 너머에 존재하는 인간의 마음, 영혼, 그리고 내가 감히 측정할 수 없는 거대한 힘의 영역. 나는 이제 그 존재를 부정할 수 없게 되었다. 사건이 있고 일주일째 되던 날, 나는 술탄의 호출을 받았다. 공주가 머무는 스위트룸. 그곳에는 술탄과 왕가의 사람들, 그리고 박혜진 씨와 민서 모녀가 함께 있었다. 분위기는 딱딱하지 않았다. 오히려 한 가족처럼 화기애애한 온기가 감돌았다. 나는 그 풍경 앞에 잠시 이방인이 된 듯한 낯설음을 느꼈다. 닥터차, 이리 앉으시오. 술탄은 내게 자리를 권하며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봉투를 내밀었다. 이건 우리 왕가의 작은 성이요. 내 딸의 생명을 구해준 은인에게 전하는 감사의 표시지. 그가 봉투를 건넨 상대는 박혜진 씨였다. 그녀는 기겁하며 손사래를 쳤지만 술탄은 단호했다. 이건 단순한 돈이 아니오. 이 아이, 민서의 미래를 위한 것이오. 이 아이는 세상의 보물이니까. 술탄은 따뜻한 눈으로 민서를 바라보았다. 민서는 공주 언니와 함께 그림을 그리며 천진난만하게 웃고 있었다. 이런 특별한 재능이 가난 때문에 혹은 기회가 쭉 없어서 썩게 둘 수는 없소. 민서는 최고의 교육을 받아야 하오. 동양의 지혜와 서양의 과학을 모두 아우르는 위대한 의사로 성장해야만 하오. 나는 숨을 죽이고 그의 말을 들었다. 그의 계획은 거대하고 원대했다. 민서를 위한 특별 교육 재단을 설립하고 세계 최고의 석학들을 개인 교사로 붙여주겠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계획의 마지막 퍼즐 조각은 바로 나였다. 닥터차. 술탄이 나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빛은 진지했다. 나는 그대가 민서의 공식적인 의학 멘토가 되어주길 바라오. 그대가 가진 현대의학의 지식과 경험을 이 아이에게 전수해 주시오. 그리고 동시에 그대 역시 이 아이에게서 배우시오. 그대의 과학이 미처 보지 못하는 세계를. 순간 나는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였다. 내가 김진우의 딸의 스승이 되라고? 내가 평생을 부정해온 그 힘의 계승자를 내 손으로 키워내라고? 이것은 나에게 주어진
구원의 기회인가? 아니면 벗어날 수 없는 운명의 족쇄인가? 내 혼란스러운 표정을 읽었는지 술탄이 말을 이었다. 나는 닥터차, 그대의 실력을 의심하지 않소. 그대는 대한민국 최고의 의사요. 하지만 그대는 사람이 아닌 병을 보는 것에 익숙하지. 민서는 그 반대요. 이 둘이 만난다면 인류가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완벽한 의술이 탄생할 것이라 믿소.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내 안에서 두 개의 자아가 격렬하게 충돌했다. 과학자로서의 이성은 이 말도 안 되는 제안을 거절하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내 영혼의 더 깊은 곳에서는 이것이 내가 가야 할 길이라고 속삭이고 있었다. 내 오만함의 폐허 위에서 새로운 길을 열 기회라고. 나는 고개를 들어 민서를 보았다. 아이는 그림 그리기를 멈추고 맑고 깊은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빛은 마치 내 마음속의 갈등을 모두 꿰뚫어 보는 것 같았다.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이 나에게 묻고 있었다. 아저씨, 이제 당신의 세상과 나의 세상을 연결할 준비가 되었나요? 나는 오랫동안 아이의 눈을 피하지 않고 마주 보았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은 항복이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다. 나는 내 왕국의 문을 열기로 결심했다. 내가 쌓아 올린 이성과 과학의 성벽을 허물고 내가 이해하지 못했던 미지의 세계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완벽하게 통제된 세계의 군주가 아니었다. 나는 내 세계를 파괴한 7살 소녀의 스승이자 동시에 학생이 되어야 하는 내 인생 가장 아이러니한 운명의 기로에 서 있었다.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나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나의 새로운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그 여정의 끝에는 아마도 내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의학의 새로운 지평이 열려 있을 것이라는 예감. 과학과 영혼이 만나는 그 경계선 위에서 나는 두렵지만 기꺼이 첫 발을 내딛기로 했다.